왜 우리는 부패하고 논란 많은 리더를 숭배할까요? 그들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왜 정의를 외치는 대중이 규칙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경고 신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한 리더들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신호죠. 말레이시아의 전 총리 나집 라작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국부펀드에서 45억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명백했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구식 책임보다 국가 발전을 우선시한 애국자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버리고 권력을 중앙집권화했지만 대중은 거리로 나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정 국가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륙과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고 있죠. 부패를 숨기지 않고 과시하는 리더조차 열광적으로 숭배받는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드와 시카고대 연구팀은 범죄 기록이 있는 정치인들이 꾸준히 당선되는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의 유권자들이 부패를 알면서도 그들을 지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때로는 규칙을 깨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니까. 여러분을 아레볼루션에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도발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부패하고 논란 많은 리더가 왜 숭배받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성 관계, 컬트 추종, 셀럽에 대한 집착, 책임을 지지 않는 비즈니스 거물들까지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가 윤리적 선을 넘었다는 걸 알면서도 내심 존경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사회가 결점이 명백한 리더를 반복적으로 추켜 세우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부패한 리더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 패턴이 우리의 의사결정과 세계관에까지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인간 본성에 대해 알았던 우리가 아직도 인정하기 꺼리는 그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아래에는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면이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인 의미와 질서를 찾을 수 없는 우주 속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의미나 질서가 없는 우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불확실함에 맞서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니체는 이를 권력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권력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혼돈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려는 내면 깊은 본능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자리한 공간을 지배하려 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 의지를 확장하려 한다. 니체의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적인 심리학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통제감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느낌 말이죠. 그런데 이 통제감이 무너질 때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혼란, 혹은 개인적인 실패와 같은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잃은 힘을 대신할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명확한 힘에 기대고 싶어지죠. 현대 정치 집회를 떠올려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특정 지도자의 이름을 열광적으로 외칩니다. 그 지도자의 윤리적 문제가 뻔히 드러나 있음에도 말이죠. 그들을 단순히 무지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그 지도자가 혼돈을 통제하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도 간접적으로 권력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 제니퍼 위츠스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 연구에 따르면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사람들은 무작위한 패턴에서 환상을 보거나 음모론을 믿는 경향이 40%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윤리적 타협이 필요하더라도
확신에 찬 지도자에게 더 끌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누군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그 과정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내심 감탄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 모순은 우리가 권력과 맺는 관계에 대한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우리가 가진 기준조차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결국 니체의 권력의 의지는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그 혼돈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인간 본성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권력의 감각을 높이고 권력의 의지를 강화하며 인간 안의 권력 자체를 고양시키는 모든 것이다. 니체는 그의 저서 안티크리스트에서 이 도발적인 문장으로 자신의 도덕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니체는 인간 역사 속에서 두 가지 경쟁적인 도덕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 도덕입니다. 주인 도덕은 힘, 성취, 지배, 그리고 탁월함을 최고의 가치로 봅니다. 여기서 선은 권력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고 악은 약함을 상징합니다. 반면 노예 도덕은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탄생했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노예 도덕은 겸손, 공감, 평등, 그리고 연민을 중시합니다. 강한 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겸손한 자를 선으로 봅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공식적으로 노예 도덕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평등, 공정함, 연민을 칭송하죠. 그런데 이 표면적인 합의 아래에는 흥미로운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는 권력의 남용을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거리낌 없는 권력의 과시에 은밀히 매료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착취를 비난하지만 주말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를 몰아보며 냉혹한 기업 권력 다툼에 열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리더십과 맺는 관계를 형성하는 심리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생각해봅시다. 그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정복 행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정복 행위 덕분이었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는 결점이 있지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범한 도덕적 경계를 초월한 운명의 인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도 이 모순을 확인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등을 가치로 여긴다고 주장한 참가자들조차 지배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개인을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리더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윤리적인 리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종종 지배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누군가가 모두를 제한하는 규칙을 깨뜨리고 성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감탄인가요? 부패한 리더를 옹호하며 그래도 강하잖아 라고 말하는 지지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단순히 잘못 판단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도 모르게 주인 도덕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적인 평등주의 원칙 아래에 숨어있는 더 깊은 심리적 본능 말입니다. 결국 니체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도덕과 본능 사이의 긴장은 우리가 리더십과 권력에 대해 느끼는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정치의 풍경을 이해하려면 니체가 제시한 가장 통찰력 있는 개념 중 하나인 르상티망을 알아야 합니다. 이 프랑스어 단어는 단순히 원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르상티망은 억눌린 분노와 복수심이 결합된 심리적 상태로 무력감 속에서 점차 골마가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느니 차라리 물을 의지하길 원한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지느니 차라리 파괴적인 행동이라도 선택하는 쪽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사람들이 때로는 제도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들에게 끌리는지를 설명해줍니다. 그들은 무력한 존재로 남기보다는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심리에 이끌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가 붕괴되고 공장이 문을 닫은 지역사회를 상상해보세요.
수년간 주민들은 마을의 쇠퇴를 지켜보며 주류 사회로부터 외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복수를 약속합니다. 놀랍게도 그 지도자가 부패한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열렬히 지지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패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고 복수의 형태로 치유되는 심리적 위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무시당하거나 경제적 안정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할 때 단순한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원합니다. 정치학자 캐서린 크레이머는 이스콘신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이 심리적 역학을 보여줍니다. 농촌 주민들은 종종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들이 자신들을 소외시켰다고 믿는 도시 엘리트들에게 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심리적 만족감은 물질적 이익보다 더 큰 보상이 됩니다. 이것이 왜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가 때로는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훼손하는 지도자들을 지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공동체들은 단순히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질적 이익보다 심리적 복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지했던 적이 있나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든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충동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은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악용될 때 특히 위험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감정에 기반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분노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의지다. 니체가 남긴 이 간단한 문장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선택을 스스로 내린다면 그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변화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타인이 부과한 짐을 묵묵히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그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웁니다. 자유를 위해 기존의 권위에 저항하죠.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낙타의 단계에 머문다고 보았습니다. 낙타는 외부 권위가 부여한 짐을 짊어지면서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는 두려운 자유를 외면합니다. 이 통찰은 심리학자 에리 프롬에 의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도덕적 책임이 주는 불안감이 사람들을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권위적 체제로 이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명확한 정답이 없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직접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것과 강력한 권위자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고 책임을 면제받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후자가 훨씬 더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 심리적 메커니즘은 부패했지만 결단력 있는 지도자들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지지를 얻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내가 다 해결하겠다, 혹은 문제는 간단하다라고 자신있게 선언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복잡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제공합니다. 독일의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 시기 많은 시민들은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제시하며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지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점점 쌓이더라도 말이죠. 윤리적 복잡성을 스스로 헤쳐나갈 필요가 없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그들의 도덕적 정직성에 대한 우려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힘든 도덕적 결정을 권위자에게 떠넘겼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때 느꼈던 편안함,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이 감정은 복잡성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충동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책임을 수용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국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선택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에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니체의 서광에 나오는 이 말은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측면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성향입니다. 인간은 본래 부족 사회의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집단의 결속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진화적 유산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집단적 정체성과 합의 속에서 안전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이를 군집 본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집 본능은 분명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이 본능 덕분에 우리는 협력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통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본능이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패한 지도자가 자신을 집단의 목소리이자 보호자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할 때 군집 본능은 위험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단에 순응하려는 본능이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압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를 타협하는 대가보다 집단에서 소외되는 심리적 비용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이런 역학은 내부 고발자들에게 가해지는 처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에너론 스캔들을 떠올려 봅시다. 세론 아킨스는 회계 부정 문제를 CEO 케네스 레이에게 경고했지만 결국 그녀는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 고립되었고 경력이 위협받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회적 프로그래밍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결속을 해치는 사람들을 그들이 객관적으로 옳더라도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군집 본능의 힘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집단적 정체성을 고의로 자극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들은 비판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집단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그 결과 책임 추궁은 배신으로 둔갑하죠. 집단에서 소외될 위험이 너무 커지면서 사람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부패를 감싸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 현상을 연구하며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직관적 과학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관적 신학자처럼 행동하며 증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집단적 신념을 방어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집단에 속하기 위해 내심 의문을 품으면서도 무언가를 지지해야 할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결국 우리의 사회적 본성과 개인적 도덕 나침반 간의 이 긴장은 리더십과 맺는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집 본능은 협력과 결속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부패한 지도자가 이를 악용할 때 우리의 도덕성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단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즐거운 학문 속 미치광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명한 문장은 단순히 종교적 회의론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통적인 권위와 가치체계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직면하게 된 깊은 심리적 위기를 알리는 말입니다. 신성한 권위가 사라진 세상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와 도덕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전통적인 종교가 쇠퇴한 사회에서도 숭배할 대상을 찾으려는 우리의 심리적 필요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오늘날에도 울림을 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조심하라. 우상이 너를 짓밟지 않도록. 이런 영웅 숭배의 본능은 우리가 특정 리더나 혁신가를 논할 때 잘 드러납니다. 그는 4D 체스를 두고 있다. 그녀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다. 그들은 모두가 따라잡을 수 없는 열수 앞을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유능한 인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판 신화 만들기에 가깝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심리를 잘 이해한다면 자신을 단순히 유능한 관리자로 포지셔닝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범함과 운명적 사명을 가진 인물로 자신을 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부패는 더 이상 결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재해석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역사가 관습을 깨뜨릴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의 부패와 막대한 개인 재산에 대한 폭넓은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은 이것을 러시아 부흥을 위한 힘과 필요성의 상징으로 재구성합니다. 그의 호화로운 생활은 단순한 탐욕으로 비난받는 대신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푸틴은 자신의 개인적 권력을 애국적 서사와 연결시킵니다. 그 결과 그가 받을 수 있는 비난은 오히려 일부 러시아인들이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옹호하게 됩니다. 개인 숭배의 문화는 단순한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영웅 혹은 반종교적 존재로 격상시킬 때 우리는 그들의 실제 행동을 평가하기보다 그들의 신화적 이미지를 방어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댄 메가담스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많은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 지도자의 위대함에 대한 서사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지도자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지도자를 비판하는 행위는 자기 배신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웅 중 결점을 발견했을 때 그 결점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변호하려 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상화된 인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쉽게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리더를 평가할 때 그들의 신화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책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신화 속에 있지 않으며 도덕적 정직성과 현실적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리더십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상반된 인간의 원형을 제시합니다. 바로 위버맨시와 최후의 인간입니다. 위버맨시는 니체가 이상적으로 여긴 인간상을 대표합니다. 그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최후의 인간은 단지 안락함, 안전, 그리고 고난의 부재만을 추구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살기 어려운 곳을 떠났다. 왜냐하면 따뜻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기대어 몸을 비빈다. 왜냐하면 따뜻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생생한 묘사는 현대 리더십의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과 복잡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리더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더와 그 문제를 악용하려는 부패한 리더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파 부패 스캔들은 이 역설의 완벽한 예입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피파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지했죠. 왜일까요? 피파는 팬들이 원하는 흥미진진한 대회와 국가적 자부심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포츠 경제나 거버넌스의 어려운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정치 연설을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연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매우 복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어려운 선택과 희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설, 문제는 간단합니다. 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런 희생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연설 중 어느 연설이 더 많은 표를 얻을까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유권자들은 복잡성을 인정하는 리더보다 간단한 해법과 희생양을 제시하는 리더에게 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 간단한 해법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심리적 위안이 실질적 고려를 넘어서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지 대중의 무지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간단한 답을 원하는 것은 인간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십에서 어떤 위안을 찾고 있나요? 어떤 복잡함을 회피하고 싶어 하나요? 우리가 간단한 답을 원하는 욕구를 인정할 때 그 욕구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보여준 위버맨시의 이상은 단순히 개인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안락함이 아닌 책임을 감수하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한 해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도전과 책임을 요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범엔 씨의 정신을 본받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책임과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심리적 패턴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일부 사회는 이러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부패한 리더십에 대한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키워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올려 봅시다. 수십 년간 억압을 받아온 남아공 사회는 복수와 착취를 정당화할 강력한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부패한 리더십을 부추기는 조건이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남아공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원한을 단순히 복수로 돌리지 않고 치유로 전환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복수를 해결책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남아공은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를 초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줍니다. 부패한 은행가들과 정치인들이 경제를 위협했을 때 시민들은 주방용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주방도구를 들고 의회 주변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결국 고위 관료들의 사퇴와 은행 임원들의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 시민들은 헌법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 직접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투명성과 참여의 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은 집단적 효능감, 즉 시민들이 함께라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이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지하게 만드는 심리적 무력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라이베리아 자르폴로 카운티의 여성들입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부족 간 분열을 악용했던 부패한 리더십을 겪은 후 다양한 부족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책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집단 심리를 악용했던 부족적 사고를 해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족 간의 관계를 구축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는 공통된 핵심이 있습니다. 니체가 지적했던 심리적 힘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이러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이를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민주적 참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영웅에 대한 필요는 평범한 시민들이 보여주는 정직한 행동을 기리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이러한 패턴을 강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항하고 있나요? 부패한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은 개인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강점은 이러한 본능을 초월하고 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동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투명성을 요구하고 집단적 참여를 촉진하며 책임있는 리더십을 지지하는 작은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 더 강한 공동체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의 심리적 취약점을 폭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죠. 스스로가 되어라. 니체는 이렇게 쓰며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조영되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외부 권위나 사회적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자아를 넘어 스스로 창조한 가치를 기반으로 살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에 자리한 심리적 힘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권력의 의지, 원한, 자유에 대한 두려움, 군집 본능, 우상에 대한 갈망, 최후의 인간처럼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욕망. 이것들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악용하는 본능 그 자체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도전합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준다고 약속하는 리더를 찾는 대신 삶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존 권위에서 빌려온 것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특정 리더를 지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성적 판단 때문인가요? 아니면 더 깊은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인가요? 강인함, 단순함, 소속감, 아니면 복수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위협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이 질문들을 직면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본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통합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화하는 방법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어쩌면 우리가 왜 부패한 리더를 숭배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극복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탐구가 여러분의 내면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대화가 우리 모두를 더 의식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왜 따르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도울지도 모릅니다.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사회에서 어떤 심리적 힘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권력에 대한 욕망인가요? 아니면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욕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갑시다.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힘은 그를 의심하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